당신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 당신의 자산을 세계로 넓히는 일. 우리는 글로벌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 대우. 기존의 한 가지 종목과 좀 다르게 리츠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리츠를 선정한 이유는 리츠라는 자산이 가진 다양한 장점 때문인데요. 최근 시장의 급격한 상승 추세에 투자하시기가 좀 망설여지시는 투자자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츠라면 또 같은 팀이신 윤재용 매니저가 여러 번 소개해 주셨던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오늘은 박광남 매니저님의 뷰로 좀 살펴보는 리츠의 매력에 대해서 저희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츠가 시장에서 또 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현재 미드 사이클을 지나서 레이 사이클로 진입하는 경우에 리츠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네.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 후반부에 주식 대비 리츠의 성과가 약 7.3%가량 우위를 보이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경기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일반 기업하고는 달리 리츠는 장기 임차 계약에 기반해서 이익 변동성이 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과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경기 후반부에 일관된 수익이 예상되는 리츠의 장점은 주식 대비해서 더욱 부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 이후에 동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잠깐 2% 가까이 상승을 했다 최근에 하락했지만 무역 분쟁 완화나 견조한 경제 지표의 영향에 당분간의 시장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물가와 미국의 GDP 성장률 둔화 전망들을 고려했을 때 상승폭은 20에서 50bp 이하로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럴 때 리츠 자산의 성과가 아웃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또 리츠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그 도식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식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리츠의 성과를 담당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으로 나뉠 수 있고요. 수익이라 하면 리츠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임대료 곱하기 임차율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수익은 주로 경기에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 제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는 주로 리츠의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츠 같은 경우에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로 차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리츠의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로 실적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경기와 금리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리츠고 거기에서 이제 리츠의 실적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리츠의 펀더멘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펀더멘털을 한 부분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츠의 펀더멘털을 주요 펀더멘털 현황을 말씀드리면 NOI라고 하는 Net Operating Inco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창출력을 판단을 하는데요. 일반 기업으로 비교를 하자면 영업이익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섹터의 NOI 추세는 상승 또는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만 리테일, 호텔, 목재, 다이버스파이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부분도 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FFO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FFO의 섹터별 차별화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3개년의 동일분기 합산의 FFO의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산업 구조의 변경 및 자체 체질 개선으로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 네. 주거, 셀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의 FFO는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네. 부동산 순매입 추세가 회복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리츠의 부동산 매입 처분 흐름은 리츠가 순부동산의 매입을 늘릴수록 리츠의 수익 증가 가능성을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평균 약 520억 달러 있던 수치가 16년에서 17년에 약 160억 달러까지 하회하는
부분을 저 까만 선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제 검은 색깔 막대가 매입 부분이고 예, 파란 맞습니다. 색깔 아래 부분이 처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019년 3분기까지 최근에는 188억 달러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19년 3분기 섹터별 부동산의 매입 처분 흐름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네. 헬스케어 리츠의 자산 리밸런싱이 가장 활발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헬스케어 섹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가장 3분기 때 활발했던 섹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츠의 펀더멘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또 살펴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다른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이라는 지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리츠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서 건설사들의 장기 성장을 위한 신규 수주 혹은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신약이나 이런 데서도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의미로 여기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반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제약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말 그대로 네네. 파이프라인이 그렇죠. 그 기업의 이제 신규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부동산 기업도 동일하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2016년 하반기부터 견조한 상승을 유지하면서 리츠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금융위기 때 급속하게 부동산 개발이나 포트폴리오 개발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2009년에서 예, 맞습니다. 2010년 그 사이에 급격하게 하강을 했다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리츠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그래프는 임차율 그래프인데요. 이 임차율 그래프가 또한 양호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섹터의 임차율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요 리츠의 20년 평균인 지금 92.8을 상회하면서 양호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실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임대료의 임상 가능성이 그쵸.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리츠의 성과 개선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는 이자를 살펴봐야겠죠. 앞서서 예, 이제 맞습니다. 도식을 통해서 확인해 봤듯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금융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리츠의 보유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중과 순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은 차트를 보시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 대비 NOI는 2016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변화 추세는 리츠의 금리 민감도가 금융위기 이전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해 주신 지표까지 체크해 볼까요? 예, 마지막 지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차입을 활용해서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차트를 보시면 장기 부채의 이자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네. 장기 부채의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보상 비율 증가는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펀더멘털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어떤 좋은 지표들만 살펴봤잖아요. 리스크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없을까요? 예,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분기 기준으로 해서 PFF라고 하는 주식으로 치면 이게 PE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이게 지금 19.39배로 20년 평균인 14.38배를 좀 상회한 상황을 좀 확인하실 높네요.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상대적인 가격을 알려주는 캠레이시라는 부분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이에 지금 비싼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리츠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그만큼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상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박광남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사실 리츠 개별주가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유망주와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종목 선정 기준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제가 포트폴리오를 선정한 종목의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성장성을 보유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익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근데 제가 바턴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최근 5에서 10년간의 재무지표 추이를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편입을 시켰고요. 또한 고배당 종목을 편입을 시켜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조성을 했고요. 경기 민감도가 낮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셀프 스토리지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쇼핑 확대나 5G,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보는 산업 및 데이터 센터의 리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텀업 분석을 통해서 이익 안정성이 높고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는 종목 선정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리츠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섹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유망주들 직접 이제 종목을 골라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세하게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이제 산업 섹터의 프롤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프롤로지스요. 예, 프롤로지스는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물류에 관련된 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한통운, 뭐 택배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네네.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업용 부동산 리츠로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걸쳐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총 3,771개의 산업용 부동산 시설 및 아마존과 DHL 등 5,1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오프라인 시장 침투 및 아마존의 본격적인 일일 배송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에쿼닉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 세계 24개국에서 203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콜로케이션 또는 인터커넥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900여 개의 클라우드 및 IT 서비스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67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매출 성장 추세가 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또한 글로벌 최대 데이터 임대 사업자로서 고성장 및 안정적인 운영 능력 또한 지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셀프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셀프 스토리지가 참 재밌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최근에는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집에 있는 짐을 사실 보관을 했을 경우에 삶의 공간이 좀 그쵸. 줄어드는 좁으니까.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시내 외곽에 맡기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형 창고 같은 예, 느낌인 맞습니다. 거죠? 개인형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기업은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셀프 스토리지 리츠입니다. 뭐 첫 번째 기업은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은 미국의 40개 주에서 1,797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사업은 스토리지 공간의 임대, 그리고 최근 제3자 매니지먼트 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성과 3자 매니지먼트 사업을 통한 빠른 확장성이 이 동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3가지 기업들 우선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헬스케어 트러스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것은 좀 특징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메디컬 오피스 전문 리츠인데요. MOB라는 게 메디컬 오피스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캠퍼스나 대학 의료센터 또는 지역사회 중심부에 위치한 MOB의 소유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미국 고령화 심화에 따른 수혜를 누리는 동시에 최근에 오바마 케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으면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책 리스크에서 좀 벗어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디컬 오피스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것이 동사의 장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뭐 줄줄이 제가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WP 캐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미국 최대의 다이버스파이드 리츠로
전 세계 324개의 고객을 확보하고 1204개의 임대 부동산을 운용하는 부동산 기업입니다. 이 다이버시파이드 리츠는 한 종류의 부동산 자산이 아닌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상장 이후에 22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배당 성장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3분기 기준 임대율은 98.5%입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자연 임차를 고려 시 완전 임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금융위기 시절에도 임대율이 96%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높았네요. 예,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기업 WP 커레이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6번째랑 7번째 또 미국 종목인데 두 가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6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면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인데 이름만 들어보셨을 때는 캐슬? 무슨 성이 들어가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미국 2위의 인프라 통신타워 리츠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통신, 방송,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차인은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이며 4만 개의 송전탑을 보유한 것이 동사의 장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에 따른 스몰셀 임대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를 전망하고 있고요. 셀타워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스몰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사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업은요? 예, 마지막 미국 기업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에섹스 프로퍼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주거 리츠의 일종으로요. 다세대 아파트 부동산의 매입, 관리, 개발, 재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남북부 등 미 서해안 위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주거 기업은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에섹스 프로퍼티를 넣은 이유는 미 서부 해안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요 IT, 인터넷 관련 기술 회사,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등의 기업들이 알파벳들 기업 등의 본사가 이곳에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데요. 미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캘리포니아 위주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그 취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을 그쵸.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 자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이 기업 또한 상장 이후에 25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배당 성장 리츠입니다. 미국의 에식스 프로퍼티 트러스트, 미국 서해안 집중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배당 귀족주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 꼭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포트 전략에 올라와 있는데 두 개의 기업을 선정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국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에쿼티로서 투자의 자산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 기업을 주로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유는 배당 성장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롯데리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쇼핑이 앵커로 참여하는 리츠로서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을 기초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배당 수익률 목표는 5% 중반대를 넘어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자산 규모는 1.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낮은 LTV 및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조달 능력이 동사의 장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배당 증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리츠 코크랩이라고 하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랜드 리테일이 보유한 아울렛, 쇼핑몰 등을 유동화한 리츠로서 평균 약 18년 정도의 가장 긴 마스터 리스 기간을 바탕으로 한 높은 배당 안정성이 매력인 기업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배당 수익률도 5% 중반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모 회사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으로 기존의 높은 조달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용등급이 상향됐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이 기업 또한 배당 증액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리츠 포트폴리오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 9개 종목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살펴보고 가시면요. 총 미국 기업들 7개 종목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 2가지 롯데리츠와 이리츠 코크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이 화면 이렇게 캡처하시고 이제 글로벌 리츠 포트폴리오 유망주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에 유효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